2026년 4월 1일, 인류가 54년 만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로켓이 굉음과 함께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일제히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로켓 안에 전혀 다른 나라의 위성이 조용히 실려 있었다는 것을. 달에 한 번도 착륙한 적 없는 나라의 위성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 안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쓰는 챗 GPT 안에도,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 전투기 F-35 안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정찰 위성 안에도 놀랍게도 전부 같은 나라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로 가려면 이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이 나라가 조용히 옆에 있어야 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나라의 눈을 빌려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나사 출신 우주공학자가 이 나라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소리 없이 비웃었습니다. 인도가 당당히 달에 착륙하던 바로 그날, 이 나라는 달에 착륙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달에 먼저 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달을 먼저 쓰는 나라가 이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제시 나이르입니다. 인도 케랄라 출신으로 미국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7년간 일한 우주공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켓과 위성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줄여서 MIT에서 우주 시스템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저는 우주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주에서 앞서 있는지,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그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강국이 어디인지를요. 미국, 러시아, 중국. 거기에 유럽과 일본 정도. 그리고 제 조국 인도. 2023년 인도는 달 남극에 탐사선을 내려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달에 착륙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인도가 해냈다고요. 14억 인구의 자부심이 달 표면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MIT 강의실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단 8번의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의 우주경제학 강의 첫날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은 유럽 우주국,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함께 운영하는 우주기관의 전략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우주기술이 어떻게 나라의 힘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달에 먼저 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달에 먼저 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 그럼 뭐가 이기는 겁니까? 저는 나사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우주에서 앞선다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우주 경쟁에서 가장 영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갔습니다. 미국이요. 중국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를 7년 다닌 사람이 다른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켜셨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표시가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옆자리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표정이 같았습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영리한 나라라고. 한국은 달에 착륙한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인도가 달에 내려앉을 때 한국은 달 주위를 도는 것도 겨우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미국 도움을 받아서요. 교수님, 한국은 아직 달에 착륙도 못했는데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달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4월, 인류가 54년 만에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그 로켓 안에 어느 나라 위성이 실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달에 착륙한 적 없는 나라의 위성이 인류가 54년 만에 달을 향해 떠나는 그 로켓 안에 실려 있었습니다. 나사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사에서 7년을 일한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달에 먼저 착륙한 나라, 미국.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 중국. 네 번째, 인도.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달 착륙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달지도, 그 정밀한 달 지도를 찍는 카메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쏜 달 궤도선 다누리호에 실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에 어디 내려앉을지를 결정하는 눈이 한국 위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사가 그 눈을 빌리고 있습니다. 달에 먼저 간 나라가 달에 내려앉을 자리를 한국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사 출신인 제가 달 탐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걸 이 강의실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달에 먼저 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달을 먼저 쓰는 나라가 이깁니다. 한국은 달에 가지 않고도 달 탐사의 핵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우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인도가 달에 착륙하던 그날, 저는 이 세상에서 우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챗GPT를 열었습니다. 챗GPT란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대답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매일 쓰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우주 기술이 어떤 수준이냐고요. 챗GPT가 술술 답을 내놨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다음 날 강의실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질문을 하나 적으셨습니다. 챗GPT는 어디서 작동합니까? 저는 속으로 당연하다는 듯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 회사가 만들었고 미국 기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미국 기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렸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켜셨습니다. 챗GPT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특별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컴퓨터 기억장치보다 수십 배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 기억장치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부품이죠. 이 부품을 전 세계에서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90% 이상을 한국이 만듭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방금 기숙사에서 쓴 챗GPT가, 제가 한국 우주기술을 물어본 그 챗GPT가 한국 부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챗GPT만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기술 회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한국이 이 초고속 기억장치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인공지능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쥐려면 반드시 한국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로 세계 1등 아닌가요? 엔비디아란 인공지능에 필요한 특수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 회사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자리에 오른 곳이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안을 채우는 핵심 부품은 어디서 옵니까? 한국에서 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그 안을 채우는 건 한국 기술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나사에서 일하면서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기술의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챗GPT도. 알고 보니 안에 한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켓을 쏘는 회사죠. 그 스페이스X가 만드는 위성과 로켓 안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우주혁명을 이끄는 회사도 한국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기려고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한국 없이는 그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한국 부품이 필요하고 중국도 어떻게든 한국 부품을 구해야 합니다. 싸우는 두 나라가 같은 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도가 달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나라는 달에 착륙조차 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선언도 없이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하나씩 차지해온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한국 없이는 에너지를 제대로 옮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챗GPT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걸 물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뭐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챗GPT가 한국 부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사에서 7년을 일하는 동안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기술의 심장부에 한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에너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라면 중동이나 러시아 이야기 아닌가. 한국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다음날 강의실에서 알게 됐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하나 적으셨습니다. 영하 163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연료가 있습니다. 배로 운반해야 합니다.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입니다. 어디일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하 163도라니. 그게 얼마나 낮은 온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하 163도는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온도입니다. 남극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입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이 특수 연료 운반선 수주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주량이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물량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80%요?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교수님은 화면에 실제 사례를 띄우셨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에서 파이프관으로 연결된 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 관이 끊겼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갑자기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가스를 사오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없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 나라들은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섰습니다. 카타르가 이 특수 연료 운반선 100척을 주문하면 그중 80척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끊고 다른 곳에서 사오려 해도 그걸 실어 나를 배는 한국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란 핵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유럽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2025년 유럽 중부에 있는 체코라는 나라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26조 원이었습니다. 그 공사를 맡을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나 미국이 짓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수주 전에 프랑스가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역사가 아주 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가 지은 원자력 발전소들은 약속한 날짜에 완공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년씩 늦어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을 때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모두 제치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완공했습니다. 체코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였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프랑스는 이 계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을 막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프랑스 정보기관,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한국의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배운 나라를 막으려고 비밀 요원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체코 법원이 프랑스의 소송을 기각했고 한국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 비밀 요원을 동원할 만큼 한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가 됐는지를 프랑스 스스로 증명한 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를 옮기는 배,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 한국은 에너지 전체 사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 한 방 없이 전쟁터를 바꾸고 있는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한국이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이 짓습니다. 인도가 에너지를 쓰려면 어디선가 한국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인도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뭄바이에 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어쨌냐고요. 반도체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도 그 친구와 같은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 강의실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화면에 숫자 하나를 크게 띄우셨습니다. 8.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음속보다 빠른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나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한국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입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테자스라는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기관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기술 이전이 막히고 일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가 40년 넘게 매달린 일을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해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무기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유럽 나라들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쏘는 포탄 중 상당수가 어느 나라 것인지 아십니까?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포탄이 지금 이 순간 전쟁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한국한테 좋은 건가요? 전쟁 무기 장사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덕적 논쟁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다른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 스텔스 전투기 F-35.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그 F-35의 기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 일부가 한국산입니다. 미국 최강 무기가 한국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해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들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의 큰 조선소가 24곳이었습니다. 지금은 7곳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조선소들도 낡아서 대형 군함을 제대로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군함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손을 내민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한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의 군함을 고치기 위해 한국 조선소에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군사 기밀이 담긴 자국 군함을 다른 나라 조선소에 맡기는 건 아무 나라에나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낡은 잠수함을 새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대 12척. 잠수함 가격에 앞으로 30-40년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60조 원 규모입니다.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결선에 남은 나라가 두 곳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두 나라 이름을 띄우셨습니다. 독일과 한국입니다. 잠수함 강국으로 수십 년간 유럽의 잠수함을 팔아온 독일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잠수함을 만들 줄도 몰랐던 한국이 60조짜리 계약을 놓고 최종 두 나라로 압축됐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서 잠수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멍해졌습니다. 잠수함 한 척 못 만들던 나라가 잠수함 강국 독일과 60조 원짜리 최종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인도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독자 전투기 하나 완성하지 못한 나라. 그 나라 출신인 제가 이 강의실에 앉아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위산업. 세 분야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은 올라오는 길에 여러 번 완전히 무너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뭄바이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비웃었던 그 친구에게.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가 한국 논문을 찾아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에 이끌리듯 찾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발전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나라에서 동시에 가능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자리에 오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칠판에 연도 3개를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해는 한국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위기 목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약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너질 뻔한 해가 도약 목록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1997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해 한국은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바닥났습니다. 나라가 부도,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에서 긴급으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아십니까? 교수님은 화면에 당시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350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대대로 내려오던 금목걸이. 나라 빚을 함께 갚겠다고 스스로 꺼내온 겁니다. 모인 금의 무게만 227톤이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약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어치였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금을 팔아서 나라 빚을 갚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국민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의 빚을 자기 빚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떨면서 금반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인도가 1991년에 비슷한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금을 영국에 담보로 맡겼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는 보증으로 나라의 금을 외국에 넘긴 겁니다. 한국은 국민이 스스로 금을 꺼냈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것 같던 그 순간에 삼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입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 같던 그 시절, 은행들이 문을 닫고 대기업들이 하나씩 쓰러지던 그때 이 공장은 24시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쪽과 오히려 이때 더 투자해야 한다는 쪽이 맞붙었습니다. 결국 더 투자하는 쪽이 이겼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할 때 삼성은 공장을 더 돌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0년 뒤 삼성은 세계 반도체 1위가 됐습니다. 경쟁자들이 위기에 주춤하는 사이 혼자 달린 결과였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라 3곳을 짚으셨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3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꿈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 우리 브랜드로 파는 제품, 우리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의 주력 수출품이 뭔지 아십니까? 브라질은 콩, 철광석, 원유입니다. 땅에서 캐내거나 수확한 것들입니다. 멕시코는 미국 기업 조립 공장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독자 자동차 브랜드를 중국 기업에 팔아버렸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중간에 멈췄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거나 더 쉬운 길이 보이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순간에도 반도체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논문 필기를 멈췄습니다. 인도도 수십 년간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국영 철강 회사, 국영 자동차 회사, 국영 항공기 회사. 그런데 경쟁이 없으니 기술이 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외국 자본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빚을 국민 손으로 갚으며 공장을 더 돌렸습니다. 인도는 금을 외국에 맡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지금 이 강의실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차이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두 번째, 세 번째 위기를 어떻게 오히려 기회로 바꿨는지 보겠습니다. 압박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1997년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밀던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당시 뉴스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는 장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은행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금을 내미는 장면.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반도체 공장을 더 돌릴 생각을 했을까? 저였다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하는 나라. 압박하면 더 강해지는 나라.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떠올렸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직접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019년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한국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 3가지의 수출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쓰이는 특수 액체, 반도체 표면을 정밀하게 씻어내는 화학물질, 그리고 반도체 필름에 쓰이는 특수 소재. 이 3가지를 일본이 쥐고 있었고 한국은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외교적으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재료를 무기로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 안 들으면 공장 세워주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춘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양보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3년 안에요.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3년 만에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3가지 핵심 재료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압박이 역효과를 낸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셨습니다. 2017년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자국 땅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경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영업을 방해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막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부추겼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숫자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선언하던 그 기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중국이 보복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자국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한국 반도체는 계속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나라가 한국 제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적도 고객이 됩니다. 압박하는 나라조차 한국 것이 필요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2025년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란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높이면 그 나라 물건이 비싸져서 덜 팔리게 됩니다. 트럼프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미국 해군 군함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한국 무기 없이는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미국 자신이 다치는 구조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21세기 가장 영리한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인도가 떠올랐습니다. 인도는 크고 강합니다.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산업이 있습니까? 인도를 압박하던 나라가 결국 인도 제품을 사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표준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하는 나라. 압박하면 더 강해지는 나라. 저는 인도가 어느 쪽인지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다 나갔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압박하면 더 강해지는 나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사에서 7년을 일하는 동안 저는 기술이 강한 나라가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규칙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칠판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표준은 기준이 아니다. 표준은 권력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이란 전 세계가 함께 따르기로 정한 공통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스마트폰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건 모두가 같은 통신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칙을 정한 나라의 기업이 핵심 기술 특허를 쥐게 됩니다. 특허란 내가 만든 기술을 남이 쓰려면 돈을 내야 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행세입니다. 규칙을 만든 나라가 영원히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규칙은 원래 강대국들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세기 내내 그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그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동통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5세대 이동통신, 줄여서 5G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5G 기술의 핵심 특허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위에서 2위권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5G를 쓰려면 한국 기업의 통행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한국 기업의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규격,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과 연결 방식을 누가 정하느냐가 시장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규격 표준화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량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만드는 나라가 부품 규격을 따라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규격에 맞춰 차를 만든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교수님은 스마트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아이폰이든 삼성이든 그 화면이 얼마나 선명한지 아십니까? 그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OLED라고 합니다. 빛을 내는 아주 얇은 특수 소재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특수 화면의 압도적인 비율을 한국이 만듭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려면 한국 화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우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2026년 현재 달 탐사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약속에 서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달에서 자원을 캐도 되는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느 구역을 쓸 것인지. 달이 이제 규칙이 필요한 공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만드는 테이블에 한국이 앉아 있습니다. 달에 착륙한 적도 없는 나라가 달의 규칙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강의실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황당하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달에 가는 것보다 달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달에 착륙하지 않고도 달의 규칙을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5G 통행세를 받고 전기차 배터리 규격을 정하고 아이폰 화면을 만들고 달의 규칙을 씁니다.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인도는 규칙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정한 기술 표준을 따르고 유럽이 만든 환경 규정을 따르고 중국이 깔아놓은 공급망 위에서 움직입니다. 언젠가 인도도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오늘 처음으로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내일이라는 게 갑자기 아쉬워졌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앉았던 뒷자리 대신 앞줄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의 첫날 적어뒀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주 후진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불과 7번의 강의 전에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빅토리아 첸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엔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대신 여러분이 질문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견제도 아닙니다. 일본의 압박도 아닙니다. 한국의 유일한 위험은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올라오게 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선택이었습니다. 1997년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도 공장을 더 돌렸습니다. 일본이 핵심 재료 수출을 막았을 때도 굴복 대신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달에 착륙하지 못했어도 달의 규칙을 만드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인도는 왜 한국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도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질문입니다. 인도와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자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전쟁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단어 2개를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보호, 경쟁. 인도는 자국 기업을 보호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국영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기술이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되 반드시 세계 시장에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수출하지 못하면 지원을 끊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키워야 했습니다. 보호받은 기업은 편안해졌고 몰아붙여진 기업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인도는 규모가 다르고 복잡하다고요. 14억 인구에 수십 개의 언어와 종교가 얽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말씀을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라제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규모가 크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인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이 필요합니다. 보호할 것인지 경쟁할 것인지.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짐을 챙기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논문 주제 정했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인도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쓰려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인도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쓰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논문입니다. 결과를 보지 말고 선택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26년 4월. 인류가 54년 만에 달을 향해 떠난 그달. 달에 한 번도 착륙하지 못한 나라의 위성이 그 로켓 안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달에 먼저 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달을 먼저 쓰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달에 착륙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마침내 직접 내려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그 문장 앞에 천천히 2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우주 후진국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호 대신 경쟁을 선택했을 때 어떤 나라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을 인도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논문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 그러나 달의 규칙을 쓰는 나라가 됐다. 인도는 달에 착륙했다. 그러나 아직 규칙을 쓰는 나라가 아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